대내외 리스크 점검하고 올해와 내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갈지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는 그 대내외 리스크 점검하고 올해와 내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갈지 그걸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말씀드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경제를 볼 때 과연 뭘 먼저 봐야 될지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려면 먼저 한국 경제의 특성을 좀 먼저 알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럼 우리 경제의 특성이 뭐냐? 우리 경제가 어떤 경제냐를 보면 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수출 의존도가 지금 GDP의 뭐 60%에 이제 가깝게 가 있거든요. 가 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외국인 증권 투자라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뭐 저기 외환 위기가 터졌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다, 유럽 재정 위기가 났다 그럴 때 보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들이 급박하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원 달러 환율도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우리 경제가 결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외국의 어떤 그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 얘기는 글로벌 여건이 우리나라 경제를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상당히 우리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를 볼 때 우리 한국의 어떤 우리 국내 여건만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대외 여건, 어떻게 그 글로벌 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국내 여건을 좀 더 살펴보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크게 봤을 때 과연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먼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이제 이쪽에 보시면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생겼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유방임주의가 됐는데 이제 뭐 글쎄 이걸 이제 자본주의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제가 오다가 1929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대공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산업과 교육이 붕괴가 되고 대량 실업이 생겼죠. 그때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인 패러다임으로 극복을 할 것이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케인즈죠.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이 이 경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뭘 만들고 또 이렇게 실업을 좀 해소하게 해주고라는 이런 이제 적극적인 그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들어간 것이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케인즈주의가 이때부터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한 50년 이렇게 쭉 왔죠. 오다 보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이제 계속 뭐 한쪽으로만 계속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죠. 이때의 부작용은 뭐냐면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재정을 많이 풀었고 돈을 많이 푼 거죠. 그걸 가지고도 이제 뭐 다리도 짓고 댐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럼 그렇게 많이 풀린 돈이 결국은 이제 쌓이다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또 하필이면 또 이때 이제 그 오일 샥이 생겼기 때문에 오일 샥이 생기고 재정 적자는 커지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경제는 안 좋아지고 이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본 게 이제 70년대 초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갈 거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온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대처와 레이건이 이제 요 조금 뒤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 신자유주의가 더 퍼졌는데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이제 지금까지 한 50년을 봤더니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니 이게 부작용이 많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에다 풀어주자. 그래서 금융을 자유화하고 무역을 자유화해서 시장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정부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세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 금융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이 마음 놓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고 다만 그동안 이렇게 봤을 때 인플레이션 같은 건 굉장히 안 좋더라. 그래서 중앙은행에다가 독립성을 줘서 이 통화를 관리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게 하자. 그 나머지는 시장에다 맡기자라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결국은 금융과 무역이 자유화됐으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도 늘어나고 금융 자본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유화를 시켰으니까
그 수출도 자유화되고 교육이 자유화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 정책이 굉장히 어떤 그 효과를 크게 봤던 그런 이제 시기가 됐겠죠. 근데 그게 또한 40년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오다 보니까 또 이제 불균형이 어떤 부작용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놔뒀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사회 문제를 보지는 않죠. 내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걸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거고, 기업들은 기업대로 할 거고, 누가 뭐 사회 불균형이라든지 경제적 약자라든지 뭐 그 소득 양극화라든지 이런 데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없겠죠.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물론 그 이제 정부가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그렇게 최소한의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겼다가 이게 터진 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열해서 터지면서 양극화가 이제 뭐 다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월스트리트를 점거하고 뭐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브렉시트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든지 보호무역주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브렉시트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이제 뭐 정치적인 현상이기다만은 결국 거기에 표를 준 거는 이제 양극화에 따른 어떤 그 소외계층들이 표를 준 거잖아요. 이렇게 오면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럼 경제가 어떻게 갈 거냐? 물론 이제 이게 한 40년씩 이렇게 한 번씩 변했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다르게 가령 이제 만일에 이 두 개가 바뀌었다면 70년대에 만일에 먼저 보호무역주의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수출 주도의 성장 전략이 그렇게 워킹을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수출 전략할 때는 이제 저런 신자유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발전을 한 거고요. 근데 앞으로 보면 좀 이제 우울한 거죠. 이 어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 우리를 둘러싼 세계 환경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좀 바라봐야 되는 하나의 큰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의 이 세계 경제를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세계 뭐 전 세계 선진국 신흥국 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GDP가 이렇게 위기 이전 추세로 갔으면 이렇게 쭉 올라갈 텐데 위기가 난 다음부터 한번 이렇게 꺾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15년도 수준 이게 하늘색 수준으로 가서 보면 원래대로 갔으면 저기 한 2011년, 12년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후퇴된 그런 이제 상황에 온 거죠. 과거에는 1% 세계 성장을 하면 교역량은 한 1.5배 정도 늘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세계 경제가 하나 성장을 하면 교역량은 한 0.4, 0.5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세계 교육이 위축이 됐습니다. 이런 그 양극화 문제가 제기가 되고 글로벌이 금융이 불균형해지면서 여러 이렇게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확실성들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든지 브렉시트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났고 또 산유국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생겼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부터 한 7, 8년 전 동안의 얘기라고 한다면 최근 한 1, 2년 동안을 보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뭐 글로벌 PMI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글로벌 제조를 뭐 어떤 생산량 이런 건데 16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죠. 그 동안의 어떤 그 저금리 정책이라든지 재정 확대 정책에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동안 또 이제 워낙 위축되었던 그런 제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글로벌 교육량도 보시면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 이후에 상당히 7, 8년 동안 안 좋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대내 여건을 보더라도 비슷한 이제 모습이 되는데요. 자, 금융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똑같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에 5.4%에서 3%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물가도 거의 뭐 0. 몇 퍼센트, 1%도 안 되는 그런 물가가 계속 지속이 됐죠. 그래서 상당히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저물가, 뭐 저성장 기조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계 경제의 모습하고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최근에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출과 수입도 글로벌 교역량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작년 뭐 재작년 굉장히 안 좋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 경제를 볼 때도 그 수출이 잘 되고 그래서 그 수출이 결국은 설비 투자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내수도 살아나는 이제 그런 사이클이 되면서 선순환이 되겠다. 그래서 경제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렇게 속도는 올라가지는 못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회복세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이런 글로벌 여건에 따른 것을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좀 이렇게 이제 취업자라든지 실업률도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저희가 봐야 될 것이 양적으로 좋아지는 것하고 이제 질적으로 좋아지는 것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도 이 그래프에 보시면 상당히 이제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그 일을 하는 분야, 그러니까 어떤 고용이 제리 올라가는 분야가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도소매라든지 음식 숙박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가 될 거고요. 제조업은 이제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이제 그 수출이 잘 되면서 제조업도 조금씩 좋아진다라고는 보이지만 이렇게 그 어떤 그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경제 부진의 영향 때문에 상당히 제조업 근로자가 좀 낮아졌죠. 낮아졌고 건설업이 많이 올라오는 거는 결국은 주택시장의 호조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의 어떤 그 근로자들이 많아지는 게 질적은 좋을 텐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글로벌 교역량이 좋아지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제조업에서 상당히 회복되는 모습이 보일 거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실업률 그래프인데 아까 전체적으로 한 2,600만 명 정도의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한 100만 명이 일을 못 가지니까 전체적인 실업률은 한 3%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렇게 가는데 이제 청년 실업률은 한 10%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높고 또 그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면 이제 가령 이제 뭐 공시족들 뭐 아니면 또 뭐 대학원에서 뭐 대입 그 직장을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경제활동에서 빠지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면 청년 실업률은 뭐 10%가 아니라 유효 실업률은 20%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이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할 것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이제 개선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모습이고요. 물가에서도 보시면 계속 이제 1%도 안 되는 이렇게 0% 물가가 이렇게 왔습니다. 과거에는 뭐 물가가 낮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너무 낮은 물가가 오면 뭐 기업들이 어떤 그 생산 활동도 제대로 안 할 거고 전반적인 그 저인플레이션 심리가 깔리면 경제에도 활동도 위축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1.9%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만 이 그림에서도 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그 유가가 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 또 뭐 농축산물 같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올라왔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수요 압력을 나타내는 건데 저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지금 회복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어떤 수요 압력은 좀 미약하다라고 해서 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좋아지겠지만 여전히 좀 그 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회복이 될 텐데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을 거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좋아질 거냐의 이제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경제를 볼 때 대내와 대외가 있다면 일단 그 해외적인 부분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 거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거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을 보시면요. 실업률은 상당히 이제 낮아졌죠. 4%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자연 실업률 수준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실업률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또 제조업 지수도 보시면 제조업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생산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겠다라는 건 이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서 나타날 생각인데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정책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조업을 살리겠다. 그리고 뭐 1조 달러의 어떤 그 재정 확대를 해서 SOC 투자를 하겠다. 상당히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달러가 강세로 가고 주가도 오르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갔는데 최근에는 약간 이제 그런 기대가 조금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고 그래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많은 그 국제기구나 뭐 전망기관들이
미국 경제 그 성장률을 연초 봤던 것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내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돈을 풀었고 0%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탄력이 있어서 경제는 분명히 성장을 할 거다. 그렇지만 당초 봤던 것보다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고요. 유럽을 보시면 유럽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생산도 올라오고 소매 판매도 올라오고 뭐 제조업에서도 생산도 잘 되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도 그동안 이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유럽은 특히 재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정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주변국들 뭐 아시겠지만 뭐 그리스나 뭐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이렇게 그 위기가 났던 국가들은 상당히 이제 그래도 구조조정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부채도 많이 탕감을 했고 그동안 또 어떤 그 산업 구조도 개편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주변국들 과거에 그 재정 위기가 났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아지겠다. 다만 유럽에서는 그럼 뭐가 리스크가 있을까라고 보면 이제 브렉시트가 있는 거죠. 영국과 이제 유럽 EU의 어떤 이혼 협상이 어떻게 갈 거냐에 따라서 좀 이제 유럽 전체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갈지를 좀 이제 저희가 봐야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은 좋아지는 쪽으로 가겠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들이 좀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미국과 유럽을 보는 시각입니다. 일본도 뭐 지금 그래프들이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보여드린 어떤 세계 경제 그래프처럼 다 좋아지는 쪽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생산도 늘어나고 있고 수출도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죠. 일본도 굉장히 그 선진국이지만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량이 좋아지고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 일본 경제도 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 일본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그 일본 경제가 그동안 워낙 그 저임금에 아까 저인플레이션에 왔고 마이너스로 왔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디플레이션 심리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이제 물가의 어떤 그 상승 속도를 다시 조절을 해서 물가가 더 낮게 갈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 시장이 좋아져도 임금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노동 시장이 좋지만 과거와 달리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그리고 그 기업이나 노동자들도 워낙 그동안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 달라고 할 그럴 어떤 그런 동기가 없어요. 그냥 뭐 계속 물가가 내려갈 거니까 임금을 굳이 안 올려도 된다라는 그런 심리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약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약하고 그래서 소비가 지금 이제 일본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중국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통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숫자들은 굉장히 좋은데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그 수출 위주로 하던 정책을 내수 위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그동안 쌓였던 기업 부채라든지 또 부동산의 어떤 일부 지역의 어떤 호황이라든지 어떤 그 버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의 미래의 모습은 정해지겠지만 당장 우리가 짧게 뭐 1년, 2년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제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올해 내년 이제 후내년 이게 성장률인데요. 미국이나 유로나 일본이 상당히 2%대 아니면 뭐 1% 이상의 성장률을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2%, 1%가 뭐 높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1%대 초반입니다. 근데 2% 들어가는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잠재 성장률이 0.6, 0.7 이렇게 좀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계속 가는 거니까 적어도 뭐 우리한테는 이런 그 우리 상품을 사줄 국가들의 성장률이 상당히 좋을 거니까 좋다라는 거니까 우리 수출에 대한 어떤 전망을 낙관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신흥국도 뭐 과거보다 계속 좀 좋아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률은 좋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 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우리 수출에 무조건 좋을 거냐?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고 우리 수출이 이만큼 빨리 늘 거냐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성장률을 넣는다는 거고
우리가 가장 관련이 있는 국가들 아니면 또 교육 환경은 어떻게 변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출에 가장 밀접한 이제 관련성 있는 그 국가들의 움직임은 어떨까를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먼저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상당히 지금 이제 센 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무역 정책 방안인데 이걸 보시면 자, WTO보다 자국법을 우선 적용하겠다. 그리고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엄격한 미국 통상법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미국 생산자가 해외 시장에서 공정하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기존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겠다라는 걸 보면 결국은 이 얘기는 말은 굉장히 멋있게 썼지만 우리는 국제 어떤 협약이든지 국제 질서 같은 건 상관 않고 우리 힘에 의해서 우리 기업에 좋은 걸 하겠다라는 거겠죠. 네, 이런 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분명히 글로벌 경제 성장률하고는 다르게 나타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한 25%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수출이 한 13% 정도고 이거 이제 통관 기준인데요. 우리 상품이 이제 그만큼 가는 거죠. 근데 이 부가가치 기준이란 뭐냐면 가령 이제 어떤 상품이 우리가 뭘 만들어서 중국에 25%가 갔는데 그 중에 5%는 다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제 가공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품이 최종적으로 간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국에 한 20%가 가고 미국에 한 15%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 기준으로 보면 25%하고 13%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최종적으로 그 물건이 간 데를 보면 21%하고 15%니까 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여전히 이제 큰 시장인데, 근데 미국이 이렇게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표를 준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러스트벨트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중부 지방들입니다. 중부의 공업 단지들, 미시간의 자동차라든지 오하이오 이런 철강이라든지 이런 그 주들에서 이제 많은 표를 받았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쪽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랑 만일 FTA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이게 지금 관세 혜택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FTA를 해서 저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겁니다. 관세 혜택이 자동차는 2.4%가 있으니까 어떤 세금이 2.4% 낮춰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자동차에 대한 게. 근데 우리 자동차의 이제 수출 비중이 34%가 되니까 이제 FTA를 하게 되면 만일 그걸 이제 재협상을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그 관세 혜택이 높은 쪽 자동차나 기계나 철강 이런 쪽 그 이쪽이 또 그 미국의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만드는 것들이 된다면 이쪽으로 이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그 영향이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어떤 수출 영향이 그렇게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는 없겠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에서 이제 한 번씩 계속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씩 그 지난번에도 그랬고 저희가 굉장히 비상 사태가 걸리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그 다른 나라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조건들이 뭐냐고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가 초과되느냐? 우리가 한 300억 달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과가 되죠. 두 번째는 GDP 대비 경상 흑자가 3%를 초과하느냐? 우리가 작년에 한 7% 정도 됐고요. 올해 한 5%, 6%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충족이 되죠. 세 번째가 이제 저번에 충족이 안 돼서 미국이 한국을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안 했는데,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연간으로 걸려서 여하튼 그 환율을 원화를 절하시키는 그런 어떤 시장 개입을 장기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우리가 그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원화 환율을 약세를 유도해서 수출을 잘 되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1년 동안 달러를 이렇게 매입을 했다면 될 텐데, 다행히도 이제 지난 최근에는 그런 시장 개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3번 때문에 이제 안 됐는데 언제든지 이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교육 촉진법이라는 것도 미국에서 만든 법이거든요. 자기들 얼마든지 나중에 이 조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정해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호무역주의가 가면서 저런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그 법을 가령 이런 그 종합무역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뭐 300억 달러, 상당한 경상 흑자 뭐 GDP의 뭐 7%, 6%가 되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할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항상 이제 저희 그렇게 만일에 그럼 환율 조작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 정부의 어떤 그 조달 계약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고 또 IMF와 협의 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런 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그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위협 수단이 충분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아까 FTA 뭐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의 어떤 그 교역에서의 여건은 상당히 뭐 불확실성 아니면 좀 안 좋은 것이 있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미국을 볼 때 시각이고요. 두 번째 봐야 될 건 이제 그 중국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드 관련해서 중국에서 뭐 무역 제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중 의존들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25%가 중국으로 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한 47%가 중국 관광객입니다. 그 작년 한 1,700만 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한 800만 명 정도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명동에 가면 중국인들 없습니다. 과거에는 제 직장이 명동 근처라서 가면 정말 명동이 중국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관광객이 66%씩 줄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죠. 그래서 그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추경 저희가 항상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정부가 추경을 편성을 하는데 보통 뭐 10조, 11조 이렇게 편성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럼 10조, 11조의 어떤 그 추경 편성이 그해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올리냐라고 했을 때 편성 내역이라든지 집행 시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10조 원의 그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쓰면 경제 성장률을 뭐 0.1에서 한 0.2 정도 올린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저희가 이번에 그 경제 전망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올해 안 들어와 가지고 올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냐라고 봤더니 올해 성장률을 한 0.3%포인트 정도 떨어뜨렸어요. 올해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2.8% 성장한다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과거처럼 들어왔으면 3%가 넘는 성장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 중국 시장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한 12억, 13억 인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12억 인구를 1년에 우리나라에 한 800만 명이 오잖아요. 그럼 지금 그 살아있는 중국 사람들이 평생 한 번 우리나라에 오는데 다 오려면 한 150년 걸려요. 그 12억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엄청난 시장 옆에 있는데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일본하고 대만하고 했을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 신가쿠 울산 그 열도에 그거 가지고 싸움이 한번 났었고 대만 같은 경우는 그 무슨 나이죠? 민진나이인가? 거기서 이제 그 대만 독립을 주장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우리보다 더 빨리 어떤 무역 제재가 있었는데 그걸 보시면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비명시적이고 비공개적으로 합니다. 중국은 뭐 전화 한 통화에서 야, 너 하지 마 그러면 이제 못할 거잖아요.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피해 범위는 어떻게 보면 그 자국민들한테 가장 피해가 작고 그렇지만 상대국에는 심리적으로 파급이 큰 부분들에 많이 집중이 되죠. 그래서 여행 같은 거 갑자기 중국인들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뭐 저기 숙박업, 음식업, 뭐 도소매업,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관광객들이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안 좋죠. 근데 다만 이제 보면 그 어떤 그 중간재,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수지 쪽은 지금 문제가 있지만 무역 수지는 괜찮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이 중간재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가령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 수입을 해요. 다만 이제 수입을 안 해도 되는 것들, 가령 뭐 최종 소비재, 그러니까 어떤 그 뭐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런 최종 소비재 쪽으로는 어느 정도 무역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이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우리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그 가장 우리가 큰 시장의 교역 여건은 좀 불확실하고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볼 것이 이제 그 미 연준의 통화 정책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미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올해도 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린다 그러고 내년에도 3번 정도 올릴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가 똑같아졌습니다. 1.25%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미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걸 회사채나 뭐 채권 이런 걸 많이 샀습니다. 시장에다 돈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저만큼 샀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저걸 다시 이제 시장에다 팔겠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너무 많았으니까 좀 팔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미국이 정책 금리를 올리는 거하고 별개로 미국 연준이 시장에다가 어떤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그것도 시장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글로벌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좀 올라갈 텐데 만일에 이제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간 걸 떠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저렇게 금리가 낮게 가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돈이 혹시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걱정이죠. 근데 과거에 봤을 때 이 빨간 게도 높여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았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한 2년씩 이렇게 이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전이 안 된 적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 때 보면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 결국은 그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물론 그것이 뭐 5년, 10년씩 가면 안 되겠지만 뭐 1년, 2년 이렇게 역전이 됐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라는 건데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이 색깔 있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 부분들인데 막대 그래프 위쪽에 있는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시기는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나간 시기를 보면 뭐 외환 위기라든지 뭐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유럽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들이 있을 때 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했을 때 아니면 실물 경제에 어떤 타격이 왔을 때 돈이 나갔지 단순히 그 금리만 역전됐다고 해서 돈이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보는 어떤 미국의 통화 정책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돈 들어온 걸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 공공자금이라는 것이 이제 그 해외 중앙은행이라든지 국제기구의 투자 자금인데 그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의 투자 자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쉽게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역전이 됐을 때 가장 돈이 빨리 나가는 건 이제 금리 차를 먹는 그런 어떤 그 민간 자금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자금들에 비해서 공공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갈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경제가 굳건하기 때문에 한미 금리 차로 인한 우리 경제 불확실성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보는 것이 저희의 시각이고요. 마지막 하나 보는 것이 이제 국제유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제유가가 낮으면 좋았어요. 뭐 싸니까. 근데 최근에 경험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줘야지. 왜냐하면 이제 그 국제유가가 너무 낮게 되면 유가를 수출하는 자원 수출국들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 경제가 안 좋은 것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신흥국의 불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줄어들고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가 수출이 안 좋은 중에 원인 하나도 산유국들, 중동에 대한 수출이 떨어진 것들이 하나의 큰 원인이었죠. 그래서 국제유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저희가 보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뭐 셰일오일 같이 이제 워낙 새로운 그 기술을 가지고서 그 원유를 싸게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제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또 최근에 오펙에서는 감산 노력을 하고 있고 국제유가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쪽에서는 글로벌 성장률은 좋아지겠지만 교육 여건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 이제 올 하반기 뭐 내년 정도를 볼 때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대내 리스크인데 그러면 이제 대외 쪽은 이렇다면 국내는 뭐가 있겠냐? 국내는 어떤 뭘 살펴봐야겠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가계 소득이 워낙 취약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 국민 전체 그 국민 가처분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소득이 가져가는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75%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한 69%로 떨어졌고요. 최근에는 또 한 67% 조금씩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장이 되려면 글로벌적인 여건에서 수출이 잘 돼야겠지만 내수에서 보면 소비가 좋아야 되고 가게들이 어떤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건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이 이제 가계 소득인데 최근에 이런 가계 소득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실질 소득을 보시면 전체 가구가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갔죠. 근데 파란 거는 이제 근로자 가구니까 뭐 저같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가는데 근로자 외 가구, 저 녹색은 굉장히 많이 소득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뭐 기업도 구조조정을 했고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이제 여러 자영업자 시장이 나왔죠.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음식점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세금을 내고 있는 음식점이 작년에 한 60만 개 정도 있습니다. 한 30만 개가 한식점이고요. 나머지가 있는데 60만 개가 음식점이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그죠? 그냥 평균으로 나눠보면 우리나라 국민 80명이 식당 하나의 어떤 수요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80명을 이렇게 줄을 세우면 뭐 1살짜리도 있고 2살짜리도 있고 뭐 80, 90도 이렇게 어르신도 계시고 하면 진짜 식당에 가서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8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라고 본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뭐 일주일에 몇 번 외식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또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맛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또 줄을 서서 먹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자영업 쪽에서 보면 뭐 매년 3분의 1 정도가 폐업을 한다는 게 이제 너무 이제 많은 거죠. 지금 우리 어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계 어떤 소득 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내수를 좀 더 키워서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가는데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도 좀 이게 빠르게 나아지긴 힘들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는 뭐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OECD 25개 평균의 가계부채 비율이 한 130% 정도 되게 돼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170%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왼쪽에 보면 뭐 300%까지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나라를 한번 보세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뭐 200%, 300%거든요. 근데 저 나라들은 저래도 상관없어요. 저 나라들이 뭐 저렇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저 나라는 복지국가잖아요. 그래서 노후 생활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내가 돈을 내서 이렇게 모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가계 처분 가능 소득 가지고 뭐 내 부채 갚아가고 내 먹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복지 국가들을 빼버리면 이 OECD 평균은 굉장히 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쟤네들이 엄청 저 평균을 올린 나라들이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미국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서 우리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더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내수 중심으로 가기는 조금 여전히 내수 기반이 좀 취약하다라는 그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봤을 때도 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라든지 임시직의 어떤 정규직 전환율을 봤을 때도 노동시장도 여전히 취약해서 우리 경제를 볼 때 글로벌 여건이 크게 좋지 않으면 내수만을 가지고서 성장을 해 나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건 저출산입니다. 이 합계 출산율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1.23으로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예요. 근데 인구가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출산율이 2.1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1.2라는 거는 이제 그거의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출산율
이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잠재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2.8에서 2.9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처음으로 이제 2%대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20년, 30년 뒤를 보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심지어 저 OECD에서는 각국의 그 잠재 성장률을 2050년, 2060년 거를 추정을 했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출산 이제 인구 구조죠. 지금 뭐 내년부터 애들이 갑자기 막 태어난다고 그래도 그 친구들이 노동력이 되는 그 나이가 되려면 30년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아무래도 30년 동안은 인구가 계속 간다는 거죠. 노동시장에서의 문제가 생길 거고 결국 우리 잠재력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우리 그 어떤 내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노인 부양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탑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뭐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세금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 인구 고령화도 우리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문제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경제가 어쨌든 그 소규모 개방 경제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냐를 보려면 세계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되고 또 그 속에서의 각국의 움직임, 뭐 정치적인 움직임, 또 정치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다 보고 나가야 되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내수 쪽으로 해서 좀 외부의 영향을 안 받는 쪽에를 키워서 바깥에서 뭐 트럼프가 뭐 어떻게 하든 뭐 어떤 식의 분쟁이 생기더라도 안에서 소비가 좋고 안에서 어떤 가계 소득이 좋아지고 우리만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면 좋은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이고 당장 우리가 1년, 2년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여건을 굉장히 살펴보고 그게 어떻게 가는지를 끊임없이 보면서 우리가 경제를 전망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를 봤을 때는 뭐 올해 한 2.8%, 내년 한 2.9%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서 뭐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근데 다만 이제 그 흐름 같은 걸 보면 민간 소비는 여전히 좀 낮고 2%되고 또 그 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같은 것들은 이제 올해 좀 좋았다 떨어지고 이런 이제 그 다양한 모습들은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경제고요. 경제 전망이라는 거는 연초에 여러 가지 그 현상과 예상 일어날 수 있는 걸 가능을 다 이렇게 전망을 해봐가지고 3%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가령 4월달에 브렉시트가 터졌다. 그러면 그 여건이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게 터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영을 해서 전망을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12월달에 됐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 그러면 좀 더 좀 안 좋은 쪽이 생기겠구나 해서 다시 전망을 수정해 나가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게 경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점쟁이처럼 연초에 3 해가지고 연말에 3 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갈지를 또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찾아가는 것이 경제 전망의 목적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글로벌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대내 여건 이런 거를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나갈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